방에서 쉬면서 명곡들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네트워크가 다운돼요. 폰을 재부팅하려는데 아직도 연결이 안 되네요. 난데없이 여동생이 당황하면서 여러분의 방으로 뛰어들어와요. 무슨 고리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있네요. 권투링? 결혼반지? 욕조의 고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네요. 그러자 여동생이 여러분을 집 밖으로 끌어내면서 하늘을 보여주네요. 위를 올려다보니 지구 표면에서 수 킬로미터 위로 형성된 물체들이 보여요. 여동생이 말한 게 이건가 봐요. 둘이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곳에서 똑같은 헤드라인이 보여요.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고리, 지구고리라는 것이 해시태그 기록을 깨고 있고 엄청난 속도로 이 영상이 퍼지고 있어요. 여동생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함께 셀카를 찍어대요. 이제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 거실에 있는 TV로 달려가요. 과학자들은 다가오는 재앙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비록 한여름에 구름 한 점 없는 날인데도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신호가 끊겼어요. 다른 채널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자 이웃들이 짐을 싸서 나가는 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도 뒤따르네요. 여러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은 똑같이 하기로 결심해요. 여러분이 같이 가서 답을 찾자고 할 때까지 여동생은 아직도 밖에서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둘은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요. 위에 있는 고리는 매 초마다 질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여동생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뭐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기 위해 대학으로 갔지만 아무도 없네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는 단 한 대뿐이에요. 그리고 그 차를 알아본 건 운이 좋았죠. 여러분은 여동생과 뛰어들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빠르게 계산을 하고 있는 천문학 교수님을 발견했어요. 교수님은 여러분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설명을 시작하죠. 아무도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고리 때문에 지구의 햇빛이 노출되는 걸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추워지고 있는 거예요. 고리가 점점 두꺼워지는 것도 수수께끼예요. 도성의 고리는 얼음과 바위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미만큼 작을 수도 있고 버스만 할 수도 있죠. 이 암석들은 남은 유성의 잔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외행성의 잔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구가 태양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 위에 얼음이 떠다니는 걸 보진 못할 거예요. 이런 바위들이 많이 쌓여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빛을 밝혀주는 태양의 접근을 막고 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지구가 새로운 빙하 시대에 진입할 거고 저 새로 생긴 고리가 곧 사라지지 않는 한 산소 농도가 1년 안에 고갈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인터넷 신호 연결이 없는 것도 설명이 되네요.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암석들이 위성을 강타하고 부수고 있거든요. 갑자기 밖에서 뭔가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셋이 밖으로 나가서 빨간불을 깜빡이면서 경보기를 울리는 헬리콥터를 보게 돼요. 다들 집으로 들어가세요. 실제 상황입니다. 모두 집으로 가세요. 여동생과 함께 차에 탔지만 도로가 꽉 찼어요.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걸어가야 해요. 밖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두가 길에 갇힌 걸 보고 여러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나갔죠. 모두들 서로 다투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일에도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고속도로로 몰래 빠져나가요. 고리가 점점 두꺼워지면 햇빛이 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방학의 정보가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 여러분을 더 춥게 만들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니 입에서 엷은 김이 나오는 게 보여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아직 집에 못 갔어요. 여동생은 지쳐서 쉬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계속 나아가라고 격려해 주네요. 버려진 옷가게를 찾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게 점원들이 실제로 모두가 입을 수 있도록 두꺼운 재킷을 나눠주고 있어요. 몇 개를 집어 입습니다. 집에 가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지만 하늘은 완전 어두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여동생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옷가게에서 야영하기로 결심하죠. 가게 한가운데에 미니 모닥불을 피우고 쓰지 않는 남은 옷으로 임시 침낭을 만들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과 여동생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있어요. 한밤중이에요. 불이 꺼지고 상점 밖은 보이지 않아요.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열어봅니다. 엄청난 눈더미가 쏟아져 들어와 모두를 깨워요. 지금은 8월 중순인데 밤새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모두들 얼어 다시 불을 피웠어요. 라디오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람이 거세지면서 가게를 흔들기 시작해요. 선반에서 물건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닥불 옆에 편안하게 있죠. 다음날 밖을 내다보니 저녁이 눈으로 덮인 걸 봤어요. 원래 이 지역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햇볕이 잘 드는 곳이지만요. 그리고 외기권에 있는 고리가 어젯밤보다 더 커졌어요. 갑자기 사람들을 가득 실은 트럭이 서더니 운전자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모두를 위한 쉼터가 있다고 말해줬어요. 트럭 타이어에는 쇠사슬이 둘러져 있고 최악의 눈 사태에 잘 대비되어 있었죠. 아침인데도 하늘은 꽤 어두워요. 여러분과 다른 모두가 올라탑니다.
버려진 차들, 아직 문이 열려있는 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트럭은 그 주위를 둘러가거나 방해되는 것들을 그냥 밀어버렸어요. 트럭은 구급차 옆에 차를 세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모든 장비를 챙겼어요. 이웃을 운전하면서 지나가는데 집 전체가 눈으로 덮인 게 보여요. 뒤뜰에 있는 큰 나무가 눈에 무게에 눌려 쓰러져 지붕까지 부서지고 그 틈으로 눈이 흘러 들어갔어요. 트럭이 속도를 내서 대피소에 갔는데 놀랍게도 쇼핑몰이었죠. 밖으로 나가 많은 도시 주민들이 이제는 기숙사와 보건소로 변한 다양한 가게로 안내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포츠 매장에 남겨졌어요. 여동생도 여러분과 같은 침대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운 좋게도 몇몇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교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쇼핑몰에 커다란 폭발음이 터지고 유리 스크린이 산산조각이 나요. 모두 피하기 위해 엎드렸죠. 밖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요. 밖으로 나가자 상가 입구 앞에 커다란 금속 물체가 놓여있는 게 보여요. 온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무슨 일인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살펴본 후 그게 궤도에서 떨어진 위성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앞마당에 추락해 굉음을 일으킨 거죠. 또 다른 위성들이 지구 여기저기에 떨어지고 충돌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 뜻은 모든 통신이 지도상에 사라졌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려고 쇼핑몰로 뛰어들어갑니다. 새로운 빙하기가 막 시작한 줄도 모른 채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여동생을 쳐다봅니다. (1년이) 지났어요. 벙커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여동생이 완전 흥분해서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고리는 아직 있지만 지금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은 밖으로 뛰어나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늘을 보고 있는 걸 보게 됐죠. 1년 안에 온도는 지구 표면 전체를 얼릴 정도로 떨어졌어요. 사막과 열대 정글은 얼음으로 뒤덮인 황무지로 변했어요. 야생 동물의 절반 이상이 멸종했고 나무는 네잎 클로버만큼이나 희귀해졌어요. 즉, 산소 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뜻이죠. 인구의 대부분은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산소 탱크에 살아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고리에 대한 것을 풀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교수님이 예측한 딱 그대로였죠. 하지만 하늘에 바위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난리 난 것 같아요. 멀리서 시작한 것 같지만 바위는 가까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은 실내에서 따뜻하게 머물기 위해 금속층을 덮은 쇼핑몰로 달려갑니다. 여기 있으면 꽤 안전할 거예요. 바위가 떨어진다는 건 고리가 소멸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갑자기 빙하기가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오릅니다. 작지만 강력한 진동이 이탈리아 나폴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나폴리만에 있는 성층 화산인 베수비오 화산이 곧 폭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까요? 화산은 과거 여러 번 폭발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모양을 갖게 됐어요. 여러 겹에 굳어진 용암, 화산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베수비오가 마지막으로 폭발한 건 1944년이었어요. 하지만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대규모 폭발은 로마 도시였던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을 묶고 주변 지역을 파괴했죠. 오늘날 300만 명의 사람들이 화산으로부터 3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고 60만 명의 사람들이 위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대규모 폭발은 보통 오랜 시간 동안 잠잠한 후에 몇천 년마다 일어납니다. 문제는 베수비오가 다시 폭발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수비오 천문대에서 화산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진 관측소, 특수 GPS 장치와 위성 기반 레이더가 있어서 지진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을 테스트하는 특별 장비도 갖추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전문가들이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현재 마그마는 표면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어제는 상황이 안전해 보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지려고 합니다. 3일차, 또 한 번의 진동이 리히터 규모 3을 기록합니다. 화산 근처에 설치된 모든 장비가 지금 경보를 울리고 있어요.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표면에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베수비오는 확실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후에 2차례 더 진동이 이어집니다. 진동은 일반적인 지진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지질학자들은 지진계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리히터 규모에서
약 4에서 5 정도 더 낮게 나타납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확신합니다. 화산이 폭발하기까지 단 며칠에서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어떤 화산은 폭발 전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 동안 불안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수비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4일차, 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구의 지각에 갇힌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요. 토양의 작은 틈새로 증기가 빠져나갑니다. 어느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뜨겁습니다. 만약 그곳에 간다면 마치 오븐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고 숨쉬기가 힘들 거예요. 화산에 너무 가까이 있었던 양들은 기절했습니다. 농부가 양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거의 쓰러질 뻔했는데 열 때문이 아니라 가스 때문이었어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화산 주변 전체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나고 많은 산림동물들이 벌써 도망쳤어요. 인근 나무들은 연일 토양에서 이 가스들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치솟고 있고 모든 탐지기가 끊임없이 울려댑니다. 6일차, 진동이 잦아지고 있어요. 화산을 감시하는 베수비오 천문대의 전문가들은 위로 밀려 올라오는 마그마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몇 시간 뒤에 국가 비상경보가 내려집니다. 수천 명의 현지인들은 화산이 폭발하기까지 15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므로 그 안에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에 있는 60만 명의 사람들은 짐을 싸고 차와 트럭을 타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런 난리법석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들을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자기 집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혼란을 소셜미디어로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집 밖에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집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잘못된 경보일 뿐이길 바라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정말 누가 알겠어요. 7일차, 잠 못 이룬 밤이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미 떠났어요. 다른 마을에 사는 착한 사람들이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지만 모두들 예상한 일이죠. 그래서 대피를 일찍 시작한 거예요. 여객선, 열차 및 버스는 정기 서비스를 취소했습니다.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서죠. 모든 사람들이 지체 없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빡빡한 일정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떠나기를 거부하지만 결국에 이웃들이 떠나도록 설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7일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안전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11차, 주민 절반 이상이 이제 위험지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혼란이 지난 후 지금은 침묵이 흐르고 무시무시한 진동으로 인해 침묵이 깨집니다. 동물들도 대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찾을 수 있는 한 많은 동물들을 숲에서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일차, 위험에 처했던 25개 마을 지역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위험 지역은 텅 비었어요. 하지만 지진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산은 마치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압력솥 같아요. 산꼭대기의 큰 분화구와 산기슭에 있는 구멍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녹은 바위는 표면을 향해 움직이며 가압된 가스가 거품을 일으킵니다. 마치 음식이 끓는 것처럼요. 갑자기 큰 굉음이 나더니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요란한 소리였고 그 충격파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감지됩니다. 화산암이 공중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짙고 검은 버섯구름이 형성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새들은 둥지를 버리고 거대한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이제 뜨거운 붉은 용암이 분수처럼 화산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흐르면서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더니 화산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원뿔 모양의 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수백만 톤의 흙과 바위가 화산 측면에서 떨어져 나와 굴러 떨어집니다. 용암은 비탈을 따라 퍼지고 숲과 농경지 위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화산재 구름, 돌, 그리고 온갖 바위들이 너무 높이 솟아올라 사람들은 로마에서도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파편들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화산재와 돌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대기 중에 화산재가 너무 가득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용암이 천천히 그 지역을 가로질러 퍼지면서 모든 나무들을 쓰러뜨립니다. 인근 마을은 모두 어둠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주변은 뜨거운 독성 가스와 암석이 뒤섞여 자동차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화산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도
암석과 화산재가 떨어져서 자동차를 뒤덮고 지붕을 파괴합니다. 용암이 계속 흘러나옴에 따라 하늘이 완전히 검게 변했습니다. 천천히 근처의 모든 마을들이 녹은 바위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일부 용암은 심지어 바다에까지 다다릅니다. 용암과 접촉한 해안은 거대한 하얀 수증기로 뒤덮이고 용암은 검게 변합니다. 이제 베수비오 언덕에 이상한 푸른색의 네온 불빛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연소하는 유황가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유황가스는 화산 표면에 갈라진 틈에서 강한 압력으로 새어나옵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불이 붙죠. 이 푸른색 불꽃은 공기 중으로 5m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근 항공편은 모두 취소되었고 많은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국가 경보 이후 화산 상공의 비행은 금지되었습니다. 화산재 구름은 제트 엔진과 다른 항공기 부품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은 계속 분출되는 화산재로 오염되어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냄새가 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용암이 마을 전체를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높은 건물의 지붕들만 보입니다. 거대하고 엄청난 폭발 이후에 더 작고 조용한 폭발이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화산이 이제 폭발을 멈춘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지역 근처로 갈 수 없어요. 10년 후 위험지대의 대부분이 딱딱하게 굳었지만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용암 아래 숨어 있습니다. 폼페이 고대 유적지도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옛집에 일어난 일을 떠올리기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100년 후 여러분은 화산재의 황무지로 보이는 곳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증조 부모님이 살던 집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굳어진 용암으로 된 두꺼운 융단 아래 가라앉아 있어요. 하지만 그 아래는 거의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오늘날 사막이 있는 곳에 바다와 대양이 있었죠. 만약 다 다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사막이 있던 곳에 모래 대신 물이 있다면요. 지구에서의 삶이 완전히 변하겠죠? 모래가 아래에서 충분히 강한 기류로 인해 솟아오르게 되면 액체처럼 될 수 있어요. 공기는 모래 입자 사이에 마찰을 줄여 더 많은 공간을 만들죠. 입자들은 마치 액체 속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만약 갑자기 지구의 지각 아래에 공기를 불어내는 거대한 환기구가 열린다면 그럼 온 풍경이 유사해 있는 것처럼 가라앉기 시작할 거예요. 이집트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와 같은 기념물들은 땅 밑으로 가라앉겠죠. 모래 위에 지어진 거대한 도시도 사라질 겁니다. 사하라 사막은 부글부글 끓는 가마솥처럼 되겠죠. 낙타 캐러밴은 그냥 쓰러질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동물들은 다치지 않아요. 액체 모래는 산소로 가득하니까 그 속에서 헤엄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모래가 단지 액체 형태의 모래가 아닌 물로 아예 바뀐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예기치 않게 급작스럽게 일어났다면 세계의 모든 해변에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해변 휴양지의 모래 해변에 있고 에어 매트리스 위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선글라스를 쓰고 바다 물결이 발 뒤꿈치를 간지럽히고 갈매기들은 머리 위에서 꽥꽥대고 손에는 아이스티가 들려있죠. 완벽한 휴가죠. 그러다 그때 매트리스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파도가 여러분을 강타합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해변 전체가 물로 변했어요. 물은 자동차가 달리는 차도와 집이 있는 도로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근처에서 일광욕을 하던 사람들이 매트리스에 올라오게 도와줍니다. 새로운 해변으로 헤엄쳐 가서 집으로 가서 TV를 켜고 이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수십만 개의 해변이 물에 잠겼어요. 물이 도시의 거리와 집들에서 넘쳐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을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서핑보드를 챙겨 파도를 타기도 해요. 그리고 세계의 일부가 세계적인 모래 해안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동시에 제5의 바다가 형성됩니다. 여러분은 비행기에 올라타고 지구에서 가장 큰 모래사막으로 날아갑니다. 사하라 사막의 면적은 95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거의 미국 전체의 크기죠. 순식간에 수십억 톤의 모래가 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 물이 다 쏟아지기 시작해요.
모래에서 살던 날쥐, 전갈, 코브라, 그리고 다른 많은 동물들이 지구 표면에서 사라집니다. 가까운 나라들은 홍수로 황폐해져요. 새 바다는 지중해, 홍해, 티레니아 해와 이어집니다. 세계의 대양 수위가 너무 높아져서 대부분의 섬 국가들은 대륙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해안 도시에선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 삶을 즐기고 있어요. 일광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도 있죠.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땅에 그림자가 생겨요. 사람들이 그걸 보며 당황해하는데 그림자가 계속 커집니다. 모두들 고개를 들어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으로 다가오는 걸 봐요. 사막 국가들은 더 심각해요. 순식간에 범람해서 여러 개의 작은 분리된 섬으로 변했죠. 그리고 거대한 파도가 항구 도시의 해안을 오랫동안 강타할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이 가장 습한 곳이 되었어요. 뜨거운 모래는 거의 끓는 물로 변했죠. 이게 빠르게 증발해서 거대한 비구름을 형성합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 기압이 바뀌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게 지구 전체에 구름을 몰고 다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비가 모든 걸 적시며 전 세계에 내립니다. 물이 세계의 바닷물과 섞여 식어요.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요. 기온의 변화로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이 세계 각지에서 형성되어 지구를 형폐화시킵니다. 지구 전체 표면이 뒤틀리고 있어요. 새로운 바다, 호수, 그리고 강이 전 세계에서 형성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물이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90%예요. 다행히 대홍수는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비록 모래가 많은 땅을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껍진 않거든요. 바다의 깊이는 사막 모래 깊이보다 수백 배나 더 깊어요. 어떤 곳은 모래 두께가 몇 센티미터밖에 안 돼요. 가장 큰 모래 언덕들만이 45m의 두께에 이를 수 있어요. 수위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고 아마 예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테지만 적어도 날씨는 조만간 진정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매년 20억 톤의 먼지가 공기 중으로 올라옵니다. 대부분은 사막에서 오죠. 이 먼지 입자들은 유용한 요소와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어요. 바람이 이걸 지구 전역으로 운반합니다. 이 먼지의 4분의 1은 바다와 대양에 머무르게 됩니다. 박테리아와 영양분은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크릴과 같은 작은 바다 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차례로 이 생물들은 작은 물고기와 심지어 고래의 먹이가 되죠. 그리고 물고기는 많은 육지동물들 뿐만 아니라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죠. 그러니 만약 모래가 물로 변한다면 바다는 많은 영양분을 잃게 될 거예요. 좋은 소식은 이것 또한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양소와 박테리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비구름으로 응결되는 물과 함께 증발할 수 있을 거예요. 해양 세계의 가장 다양한 생물들은 해안에서 멀지 않은 얕은 바다에 살고 있어요. 물로 변한 사막은 새로운 생명이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제시해주죠. 뜨거운 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종의 동물들이 출현합니다. 뜨거운 모래에서 살았던 많은 생물들이 이제 해양 생물로 적응했죠. 낙타는 수영하는 법을 배웠고 작은 파충류들은 오랫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더운 날씨와 얕은 수위 덕분에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해초가 바다에서 자랍니다. 새로운 바다는 이제 다양한 세계의 해양식물 정원을 닮았죠. 사람들은 또한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물 바로 위에 거대한 목 구조 건축물로 된 마을을 건설하고 이를 바닥에 긴 사슬로 붙입니다. 어업은 모든 인류의 주요 식량원이 되었죠. 차는 쓸모가 없게 되었고 모두들 배를 원합니다. 유명한 비싼 차 브랜드들은 이제 호화 요트와 배를 디자인해요. 또 모두들 수영하는 법을 배워 바다 도시의 거주자들은 모두 수준급의 수영 실력을 갖춥니다. 바닷물과 섞여서 염수가 되기 전까지 새 물은 모두 담수였어요. 사람들은 이 물을 신선하게 만드는 특별한 필터를 만들었어요. 글로벌 증시가 상승합니다. 세상에 물이 부족한 곳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상황이 더 이상해지고 해변과 사막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모래가 액체로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의 모든 모래시계들은 더 빠르게 흐를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모래보다 훨씬 빠르게 흐르기 때문이죠.
모래는 또한 모든 종류의 건설 공사에 사용됩니다.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튼튼한 토대를 쌓는 데 사용하죠. 모래 없이 벽돌과 진흙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목재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른 거의 모든 집들은 그냥 무너져 내릴 거예요. 하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나무로 만든 집들은 그냥 썩어버릴 수 있어요. 모래는 유리를 만들 때 쓰이죠. 거울, 창문, 그리고 전구의 생산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모래는 천연 정화 여과기이므로 세계의 식수 비축량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도로에는 교통체증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라고 할 만한 게 없을 테니까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바퀴가 젤리로 변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도로 차량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활주로 건설에도 모래가 사용되기 때문에 비행기는 비행을 중단하게 될 거예요. 남은 교통수단이라곤 배밖에 없을 겁니다. 모래는 우리 행성의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물이 토양을 촉촉하게 하고 씻어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온 세상이 악성 습지로 변해 움직이는 게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습도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매일 짙은 안개가 나타날 거예요. 습기를 좋아하는 진해, 도롱뇽, 개구리,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이 이 행성을 점령할 거예요. 어떤 곤충들은 새로운 이상적인 조건 덕분에 진화해서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존했다면 말이죠. 수분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비늘이 자라게 될지도 몰라요. 지구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행성 같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온통 슬라임 투성이네요. 땅은 부드럽고 움직이고 있어요. 주위에 움직이는 벽을 느끼면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봅니다. 잠시 후 멀리서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요.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네요. 여러분은 배의 선장이며 방금 강력한 크라켄에게 잡아먹혔어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뒹굴고 있어요. 비명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누군가를 마주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다음 발을 디딜 때 큰 나무 조각이 지나치면서 여러분을 거의 쓰러뜨릴 뻔해요. 그 나무 조각은 크라켄이 삼킨 배에서 나온 거예요. 또 전체 선원들을 산채로 삼켰기 때문에 선원들도 이 짐승의 뱃속 안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계속 비명소리를 따라가요. 여러분의 식도처럼 보이는 다른 길로 인도하네요. 나무 조각을 잡고 끈적끈적한 안쪽을 미끄러져 내려가요. 어두워서 셔츠에서 천 조각을 찢어 커다란 널판지에 싸서 불을 붙여요. 이 임시 횃불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안에 있는 큰 정맥들을 볼 수 있어요. 각각의 정맥에 사람이 3명 이상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잠시 후 여러분이 발견해 바닥에 보관했던 보물들을 포함해 배에서 나온 더 많은 잔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어둡고 냄새나는 내부에서 선원들을 찾고 있어서 저 거대한 금더미들은 가치가 없어졌어요. 각각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여러 개의 터널이 주변에 있어 보이는 지점에 도달해요. 입으로 도로 기어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은 직감을 믿고 슬라임과 다른 액체들로 덮인 가장 작은 터널을 미끄러져 내려가기로 해요. 횃불은 나중에 다시 쓰게 불어 집어넣어요. 미끄러지듯 지나가다가 잠시 갇히게 돼요. 크라켄은 아직도 헤엄치고 있지만 지금은 휴식을 취하듯 멈췄어요. 거대한 정맥과 혈관이 느려지고 여러분이 기어가고 있는 살의 터널은 더 넓어져요.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액체 웅덩이에 도달할 때까지 큰 통로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산이 옷을 통해 타들어간 걸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크라켄의 뱃속 중 한 곳에 있어요. 셔츠를 벗고 널판지 위에서 노를 저어 산성 호수를 건너요. 배에 부서진 조각들이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게 보여요. 갑자기 크라켄이 행동을 개시하고 빠르게 헤엄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이 널판지를 붙잡고 눈에 산이 들어가지 않게 떠 있어야 해요. 눈을 감아요. 이제 여러분은 소화가 일어나는 위아래로 더 멀리 던져졌어요. 여기는 산이 더 강해서 안에 있는 건 뭐든 녹여요. 냄새가 지독한데 나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멀리 선원들 중 일부가 작은 섬의 한가운데에 발이 묶인 걸 볼 수 있어요. 아직 소화되지 않은 몇몇 상어들이 여전히 헤엄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뚫고 가면서 선원들에게 당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다른 나무 조각에 올라타서 그들을 향해 노를 저어요. 이번엔 위산이 나무를 녹이고 있어요. 운 좋게도 선원 중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판자를 던져줘서 그 판자 위에 올라타 선원들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어요.
해안으로 올라가요. 모두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뻐하고 있어요. 탈출구를 찾으려 하지만 출구는 산으로 뒤덮여 있어요. 더 많은 물이 많은 해양 동물들과 함께 스며들고 있어요. 산의 농도가 상승하고 있고 모두들 옹기종기 모여요. 잠시 후 크라켄이 산성수 주변을 허우적거리고 다니는 커다란 흑동고래를 삼켜요. 그게 크라켄을 화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켄이 움직이면서 모두를 내던져요. 여러분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고래 위에 올라타 고래를 꽉 붙잡아요. 크라켄은 어떻게든 고래를 쫓아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위의 안쪽 벽은 고래를 밖으로 뱉어낼 수 있을 정도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과 선원들은 여전히 고래를 붙잡고 있지만 그게 쉽지만 않네요. 마침내 크라켄은 고래를 뱉어내고 해저로 헤엄쳐가요. 새로운 닥친 도전은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헤엄치는 거예요. 고래는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밀어 올려줘요. 이게 아니었다면 아무도 숨쉬러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선원들 중 몇몇은 배에서 흩어진 조각들을 잡고 떠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도 조각 하나에 헤엄쳐 올라타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선원들은 춥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어요. 최악인 건 상어가 밥 먹을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두들 물 밖에 있기 위해 널빤지 위로 올라가요. 어느새 상어 지느러미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밤을 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음 날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잠을 못 잤어요. 모두들 모든 널빤지를 모아 고쳐 태양을 향해 노를 젓기로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모든 선원들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을 들어요. 태양은 찌는 듯이 뜨겁고 다들 기운이 없어요. 마실 신선한 물도 없어요. 먹기 위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상어와 크라켄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선원 중 한 명이 멀리서 섬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모두가 환호하고 서로 껴안고 노를 저어 그곳으로 갑니다. 몇 시간 후에 섬에 도착해서 모래에 손을 쑤셔 넣어요. 누군가는 뛰어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모래와 야자수를 껴안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지 뭔가 이상해요. 새 몇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새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두 전에 이곳에 와본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섬의 중심으로 이동해요. 섬 한가운데 작은 모닥불이 피어져 있지만 어디에도 사람의 흔적은 없어요. 섬은 사람이 살기엔 너무 작아요. 모닥불 외에 방문한 사람의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섬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모두가 나무 위로 올랐고 물이 섬을 덮쳐요. 멀리서 물속에서 커다란 형상이 나타나 여러분을 향해 돌아서는 걸 볼 수 있어요. 거대한 바다거북이에요. 지금까지 거대한 바다거북 등에 타고 있었어요. 물을 우아하게 가로질러 움직이면서 몇 시간 후에 멈춥니다. 선원들은 음식을 요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 오두막을 짓고 불을 지펴요. 여러분은 멀리 바라보며 지평선에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내다봐요. 휴식과 평화를 얻기 위해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요. 멀리서 여러분은 크라켄이 헤엄치며 거북이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북이에 비하면 크라켄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신발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다음날 여러분은 주변을 돌아다니며 거북이 등섬의 나머지 부분을 알아봅니다. 전에 본 적이 없는 독특한 동물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가장 이국적인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동물들은 여러분을 위협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섬을 잘 보기 위해 나무와 덩굴로 덮인 산의 정상에 도달해요. 모든 걸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고 바로 아래 땅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다른 탐험가들이 남긴 발굴 도구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선원들을 불러 모아서 구멍으로 달려가요. 그곳에 가기 위해선 덩굴을 지나서 도선적인 지형을 넘어야 해요. 중요한 질문은 만약 이 섬의 바닥이 거대한 거북이의 등껍질이라면 이 구멍은 어디로 향할까? 라는 거예요. 현장에 발을 들여놓으니 버려진 많은 도구들과 계획들이 보여요. 여러분은 지도를 들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보물들의 X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봐요. 선원들을 불러 모아요. 모두들 장비들을 집어요. 또 다른 무서운 질문은 그들이 왜 이 장비를 버리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획을 연구해 봅니다. 그들은 마지막 단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를 진술하고 있는데 아무도 마지막 단계를 알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잠시 후 여러분은 구멍을 내려가 바닥을 향해 나가요. 하지만 여러분이 발견한 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 날이 너무 좋네요. 좋았죠. 모든 게 빵 하고 터지기 전까진 말이에요. 그건 중력이 잠시 동안 사라져버린 소리예요. 작은 사건부터 큰 사건까지의 내용들을 재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부터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이요. 만약 중력이 1초라도 사라진다면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건 왜냐? 중력은 여러분을 지구에 고정시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원자들을 붙잡아 두고 있거든요. 만약 이 힘이 그런 짧은 시간에라도 완전히 사라진다면 여러분이 그냥 산산조각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으악!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땅 위를 떠다니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별로 높이는 안 날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1초로는 멀리 날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에게만 중력이 작용하지 않게 되면 2.5cm 이상 약간 위로 공중에 떴다가 아무 결과에 상관없이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폐에 산소 부족으로 뇌는 바빠질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피가 펌프질을 멈출 테니까요. 이제 만약 주변의 물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여러분이 집을 떠나 있는 것이 행운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이 공중에 뜰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1초 후 여러분의 모든 금속류, 침대, 옷장 등이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다행히도 건물과 나무들은 자력으로 땅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상황은 좋지 않을 거고 그 난장판을 치우는 건 여러분이겠죠? 아휴, 그나저나 우리 지구가 놀라운 속도로 우주를 회전하고 질주하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만약 중력이 진짜로 잠시 꺼질 가능성이 있다면 지구 표면에 있던 모든 것들이 관성에 굴복해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수평 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엉망이겠죠? 하지만 그건 모든 게 질량을 유지했을 경우일 때일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아마도요. 하지만 행성 전체에서 중력이 사라진다면 진짜 문제가 시작되죠. 중력의 힘은 지구 내부로부터의 압력과 같아서 외부 압력이 사라지면 우리 행성의 녹은 내륙이 표면으로 터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각판이 위로 올라감에 따라 지구 전역에 엄청난 지진이 시작됩니다. 또한 용암이 압력에 의해 분출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화산들도 아마 폭발할 거예요. 만약 그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면 완보동물같이 엄청 튼튼한 생물 외에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일단 화산재 구름이 행성 전체에 퍼져 태양을 차단할 거예요. 처음에는 온실 효과로 기온이 오르겠지만 그 후 행성이 식어 새로운 빙하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낙관적이네요. 이 모든 것은 1초 후에 중력이 되돌아와도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이미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고 이걸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할 테니까요. 저 위 지구의 대기는 증발해버릴 거예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중력의 힘에 의해 지구 주위에 유지되기 때문에 만약 이게 터진다면 우리 폐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초 만에 중력이 다시 돌아오면 결국에는 대기가 다시 모여 돌아오겠지만 이미 피해는 일어나 있겠죠. 공기가 원래의 구성으로 돌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는 동안 우주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요. 우리가 아는 한 우주의 모든 것들, 다른 행성, 별, 은하계, 그리고 심지어 은하 성단까지 중력에 의해 결속되고 있어요. 우주적인 규모로 볼 때 우리 행성은 정말 작은 질량을 가진 먼지 조각에 불과하죠. 태양은 그에 비해 엄청 거대해요. 지름은 109배 더 크고 30만 배 더 커요. 그래서 태양의 중력이 궤도에 그렇게 많은 행성들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죠. 그리고 이제 그 엄청난 힘이 그냥 없어요. 비록 1초밖에 안 되지만 우리 별 내부에서 나온 엄청난 가스 압력이 그걸 폭발시켜서 우리가 역사상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열기를 보냅니다. 1초는 별이 엄청 부풀어 오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태양은 아마도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수성, 금성, 지구, 그리고 아마도 화성도 그렇지 못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수성은 아마도 소각될 거예요. 금성의 기온은 이미 매우 높지만 훨씬 더 높이 치솟으며 표면을 태워버릴 거고요. 아무도 살지 않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지구예요. 태양의 열기는 아마도 우리의 대기를 먼저 없애고 나서 표면에도 똑같이 할 거예요. 보아하니 또다시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아, 이런.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태양은 우주에서 가장 작은 별 중 하나인데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것은 약 1500배 더 크고 거대해요.
만약 이런 거대한 것이 잠시 중력을 잃는다면 수백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른 작은 별들을 포함해서 간단히 분해되어 버릴 겁니다. 하지만 가장 질량이 큰, 그리고 그 결과로 중력이 가장 큰 물체는 중성자별과 블랙홀이에요. 둘 다 저처럼 질량에 비해 매우 작지만 그 안에 있는 압력은 너무 커서 단 1초에 몇 분의 1만이라도 중력이 없어진다면 엄청난 우주 폭발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초면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죠. 하지만 아무도 블랙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규모로 만약 중력이 1초간의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행성들은 비록 약간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자신들의 궤도를 유지할 것이고 은하계나 은하성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여기선 아무 티도 안 날 거예요. 가장 큰 변화들은 아주 작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별들은 폭발할 것이고 폭발이 클수록 주변 천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죠. 예를 들어 만약 충분히 큰 별이 태양계 방향으로 에너지 파동을 보낸다면 오르트 성운에서 우리를 향해 소행성들이 날릴지도 모릅니다. 그 우주 암석들은 달과 심지어 지구에도 정기적으로 떨어지지만 대부분 작은 편이에요. 하지만 별의 폭발로 우리에게 날아온 것들은 훨씬 더 크고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행성들에 의해 보호받겠지만 여전히 충돌 가능성은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때쯤이면 우린 다 죽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모든 건 단지 추측일 뿐이에요. 만약 중력이 갑자기 1초라도 멈추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수많은 물리법칙이 한꺼번에 깨지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중력 해제가 완전 불가능하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먼저 질량을 잃어야 해요. 질량은 사물이 중력을 갖게 된 주 원인이죠. 그래서 물체가 무거울수록 중력이 더 커지죠. 심지어 우리에게도 있죠. 너무 작아서 느낄 수 없지만 만약 여러분이 수백만 배 더 거대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 될 거예요. 저는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은 평생 미생물을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왔죠. 마침내 기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몸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맨눈으로 미생물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더 많은 실험을 한 후에는 박테리아 크기로 몸을 줄이고 싶어졌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우주복과 비슷한 특별한 옷을 입어보죠. 안에는 생명유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기기의 빔을 조준합니다. 빔이 몸의 질량과 체적을 바꿔줄 겁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하키공 크기의 둥근 플랫폼에 서 있으면 됩니다. 작아진 후 올라가기 쉽도록 발 근처에 플랫폼을 둡니다. 이제 버튼을 눌러 기계를 작동시켜보죠. 뭔가 잘못됐어요. 기계에 오류가 생겨서 엄지손가락 크기가 아니라 1000배는 더 작은 크기로 축소되었습니다. 박테리아 정도로요. 아이고, 비행기만한 파리가 곁을 휙 지날 때 몸을 움츠리며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너무 작아져서 서 있던 카펫의 양털은 커다란 나무처럼 보이게 됐어요. 진정하세요. 플랫폼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플랫폼은 발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3cm만 움직이면 돼요. 잠깐, 3cm라고요? 여러분은 인간 머리카락 끝 면적의 1000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플랫폼을 찾기 위해 양털을 기어오르기로 결심합니다. 실험실 천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방의 크기는 너무 거대해서 초점이 맞지 않고요. 여러분은 수천 마리의 박테리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크기와 색깔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러나 세 가지 주요 형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공처럼 생긴 둥근 박테리아는 구균입니다. 서로 병합하여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원통형의 캡슐 모양의 박테리아로 소세지나 바나나처럼 보이는 간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형 박테리아는 나선균이라고 합니다. 나선균의 몸 끝에는 머리카락 같은 솜털이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지구에 필수적입니다. 산소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를 도와주죠. 물과 공기를 정화하고 위 안에 있는 음식을 소화하며 면역 체계를 개선해주기도 합니다. 이들은 카펫 여기저기에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양털을 기어오르기 시작해요. 가는 길에 스파게티처럼 생긴 나선균, 큰 감자처럼 생긴 구균도 만났습니다. 몇 시간 후 여러분은 마침내 카펫의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긴 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단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몸이 작을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가거든요. 파리를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건 파리가 여러분의 움직임을 느리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주위를 둘러보니 끝없이 펼쳐진 양털 숲이 보입니다. 먼 곳에서 평평한 꼭대기가 있는 큰 산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에베레스트보다 더 커 보여요. 잘 됐네요. 이제 살아서 저기까지 가야 해요. 갑자기 거대한 박테리아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 개의 간균이 합쳐졌군요. 소세지 뭉치처럼 보입니다. 탈출하려면 뛰어내리세요. 몸이 너무 가벼워서 어떤 높이에서 떨어져도 안전할 거예요. 울창한 숲을 가로질러 달려갑시다. 거의 모든 박테리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박테리아는 대부분 포도당이나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물질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운 좋게 피할 수 있다 해도 탄수화물의 가장 큰 원천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더 작은 미생물들이 여러분의 다리, 팔, 그리고 얼굴에 달라붙습니다. 모두 떨쳐버리고 도망치세요. 결합된 간균이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있지만 스파이크가 있고 크기는 축구공만한 둥근 물체가 간균과 충돌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바로 바이러스였어요.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와 떨어져 살 수 없는 미생물입니다. 번식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감염시켜야 하죠. 바이러스가 박테리아에 침투했습니다. 여러분을 쫓던 다른 박테리아들도 공격을 받습니다. 날개 없는 비행기에 탄 승객 같은 거대 박테리아가 보이네요. 여러 개의 큰 공이 서로 붙어있는 이 박테리아는 구균의 일종으로 여러분을 잡아먹으려 했었습니다. 작고 뾰족한 축구공이 안으로 침투하는 게 보입니다. 박테리아가 추위에 떨고 있어요. 잠시 후 그 안에 구멍이 생기더니 수십만 개의 바이러스가 날아갑니다. 이들은 어디에나 있고 새로운 숙주를 찾습니다. 가시 돋친 공이 빠른 속도로 여러분을 향해 날아옵니다. 보풀 한 조각을 잡고 야구 방망이처럼 휘둘러보죠. 바이러스를 하나씩 퇴치해보세요. 방망이가 부러져서 도망을 가야 해요. 여긴 안전해 보이네요. 여러분은 큰 들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엔 박테리아밖에 없어요. 몇 달 전에 실수로 태운 부분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이곳엔 10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엄청난 속도로 번식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하나가 크기가 커지더니 2개로 쪼개집니다. 몇 분 후 이 2마리의 박테리아도 자라더니 분열합니다. 이제 4마리입니다. 박테리아 군집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빠른 번식을 통해 박테리아 한 마리는 24시간 안에 약 1톤의 무게가 나가는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5일 후면 그 박테리아가 바다를 한가득 채울 수도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이들이 분열되는 속도는 파괴되는 속도와 같습니다. 건조함, 빛 한 줄기, 고온, 습도 등 이 모든 것들이 미생물 집단을 조절합니다. 이상적인 조건 아래라면 박테리아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거예요. 미생물의 구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큰 박테리아가 작은 박테리아를 먹고 있네요. 박테리아는 증식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생명의 바다로군요. 발이 떨어지지 않네요. 끈적끈적한 걸 밟았나 봐요. 바로 아래에서 커다란 구형의 박테리아가 땅에서 기어 나옵니다. 다른 박테리아와 연결되어 있고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형태 없이 움직이는 바이오매스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몸에 달라붙어 온몸을 감싸고 있네요. 따뜻한 젤리에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박테리아가 가슴을 압박합니다. 숨을 쉬거나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이 순간 금속나사처럼 생긴 것이 박테리아에 충돌합니다. 다음으론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튀어나왔어요. 그 후에 구부러진 바늘처럼 보이는 가늘고 부드러운 다리 몇 개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미생물 안에서 이상한 생명체로 변해버렸어요. 나사의 한쪽 끝에는 다이아몬드가 붙어있고 바늘 다리는 아래에 매달려 있어요. 이런 것들 수십 개가 젤리의 몸에 침입합니다.
함께 연결되어 로봇 군대를 형성했어요. 이 모든 생물체들은 박테리아의 작은 구멍을 뚫고 이 미생물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여러분은 탈출해서 혼돈에 빠졌습니다. 머리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이 작은 로봇의 이름은 박테리오파지라고 합니다. 생긴 것과는 달리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자연에서 나타납니다. 박테리오파지의 목표는 내부의 박테리아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생물들은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고 미생물의 개체수를 조절합니다. 박테리아가 인체 내에서 증식할 때 이들은 부패의 노폐물을 남깁니다. 이 노폐물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싸워내야 해요. 때때로 의사는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나쁜 미생물을 제거하는데요. 이때는 박테리아 외에 아무것도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수천억 마리의 박테리아가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걸어다니는 다이아몬드가 박테리아 위로 뛰어올라 머리에 침투해 유전적 암호를 풉니다.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분리된 부분을 다시 조립하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가는 길에 그 다이아몬드를 몇 개 가지고 가죠. 길은 멀지만 몇 주 후 여러분은 마침내 플랫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으로는 1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지쳤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플랫폼이 너무 높아서 꼭대기가 보이지 않네요. 잠도 잘 수가 없죠. 어떤 미생물의 뱃속에서 깨게 될지 모르니까요. 주변에는 여전히 박테리오파지가 많지만 여러분은 어떤 모험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귀가 멍멍할 정도로 부서지는 소리가 하늘을 뒤흔듭니다. 비행기 터빈이 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올려다보니 도시 크기만한 생명체가 하늘에서 카펫으로 착지했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며 내던 소리였어요. 그 날개가 허리케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날아가지 않기 위해 양털을 잡았어요. 냄새가 고약하네요. 다리를 보니 거대한 고층 건물 같기도 합니다. 팔이라는 건 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플랫폼에 오를 기회예요. 수천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진 큰 주황색 눈은 2개의 행성처럼 보입니다. 파리의 다리 끝에 올라가 보죠. 파리가 나네요. 꽉 잡으세요. 카펫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니 플랫폼의 윗부분이 보입니다. 너무 넓어서 둥근 모서리가 보이지 않아요. 잡고 있던 걸 놓고 떨어져야 해요. 공중에서 여러분은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를 마주쳤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단단한 플랫폼의 표면에 착륙했어요. 기계가 활성화되어 정상 크기로 돌아왔네요. 오늘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파리까지 1등석을 타고 가시는군요. 휴가, 관광 다 좋죠. 그리고 조종사가 말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우리 아래의 땅은 젤리가 되었습니다. 착륙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모두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정말 착륙이 불가능한 걸까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꿈틀꿈틀하네요.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지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리저리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모든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이리저리 떠밀리며 무시를 당하고 있네요. 사방에 음식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은 미친 듯이 소지품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수라장이네요. 창밖을 내다보자 건물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도로는 스파게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내륙으로 밀려오고 있어요. 멀리 있는 산들도 무너져 내리며 엄청난 양의 산사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젤리처럼 생겼어요. 핸드폰은 속보 때문에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거대한 지진 같은 것은 아니에요. 지구의 지각이 힘을 잃어 부드러워진 거예요. 케이크처럼요. 지구는 내핵, 외핵, 멘틀, 지각까지 여러 층이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지각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가장 위층입니다. 멘틀이 너무 많이 움직이면 지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지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각에는 약 7개의 거대한 조각과 여러 개의 작은 조각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 조각들은 모두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전 세계가 거대한 물침대로 변한 것 같아요. 에펠탑, 이집트의 피라미드, 만리장성, 초고층 건물, 다리 등 이제 모두 큰일이 났네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과 나머지 인류는 지구의 흔들리는 새 표면에 적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과는 어디를 가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신발을 신으면서 시작됩니다.
하이힐과 운동화를 신었던 과거에는 작별을 고하세요. 이 부츠에는 도마뱀이 벽을 기어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을 땅바닥에 고정시켜주는 특별한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일정하게 움직이면서 자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침대에서 자는 것과는 달라요. 훨씬 더 심각하죠. 한밤중에 일어나서 우유 한 잔을 마시려고 했는데 땅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부엌으로 가는 동안 20번은 넘어질 거예요. 계단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진다는 말이 더 가까울 겁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처럼 거대한 버블 안에 들어가 있죠. 특별한 기술의 도움으로 버블 내부의 집안은 항상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 아래의 기초는 흔들리는 지각과 함께 움직여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고요. 사람들은 음식, 물품 또는 최신 휴대폰을 배달하기 위해 드론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 하늘은 정기적으로 이곳저곳을 오가는 무인 비행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포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농구 선수들은 이제 헬멧과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야 넘어질 때 크게 다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드러운 표면에 드리블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불가능할 것입니다. 살아남은 스포츠는 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등 모두 아이스 스포츠예요. 얼음이 충분히 두껍기만 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버블에 의존하여 무언가를 하거나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얕은 호수 위에 떠있는 거대한 햄스터 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인간들은 이 공에 적응을 했고 더 이상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제는 여전히 무역과 운송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로 배만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에 더 이상 대형 트럭은 없습니다. 헬리콥터의 인기는 높아졌지만 착륙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들은 여기저기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수백만 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몇 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호주 멜버른에 살지만 사실은 이 도시가 남아메리카에 도착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거대한 유람선 같죠. 지구 전역에서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은 건기에 물을 찾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곤 했습니다. 그런 건 모두 끝났습니다. 해양 생물과 날아다니는 동물들은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땅이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거대한 동물떼가 뭉쳐서 육지를 가로질러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응하려고도 해봤지만 불가능하네요. 사냥들은 산에 살 수 있도록 진화했지만 이제 전 세계의 땅이 평평하고 부드러운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신발을 신은 후에 여러분은 공원에 있는 몇몇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물론 모든 것은 큰 버블 안에 있습니다. 몇 년 전 땅이 무너졌을 때 많은 공장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때 많은 화학물질을 대기 중으로 방출했거든요. 네, 저라도 버블 속에서 살고 싶네요. 작은 햄스터볼 같은 자동차에 올라타서 차를 몰고 떠납니다. 땅은 울퉁불퉁하고 끈적대지만 그래도 도착은 했어요. 흔들리는 배에서 뭔가를 먹거나 마셔본 적이 있나요? 선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생활에 익숙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악몽일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모두가 뜨거운 국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먹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여러분의 친구들은 밖으로 나가 거대한 버블 바깥의 땅을 탐험해보자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정신을 차려보니 버블카에 묶여 출구로 향하고 있네요. 보안 요원을 몰래 지나쳐서 차를 숨길 곳을 찾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여러분은 특별한 부츠와 방독면을 쓰고 있어서 꽤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유독가스를 들이마시고 싶지는 않겠죠? 한때 큰 도시가 서 있던 곳으로 가봅시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네요. 건물들이 서로 겹겹이 쌓여있고 주변에는 수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때 존재했던 길들은 원래의 자재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서진 벽돌, 콘크리트, 아스팔트 위를 걷고 있어요. 조각상들은 땅에 반쯤 묻혀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는 오래전에 버려진 공항이 보입니다. 모든 걸음을 조심해야 해요. 발 밑에서 땅이 잔물결을 치는군요. 이곳엔 몇 년 동안 아무도 여기 오지 않았어요. 도시의 중심부로 가는 길에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이 쓰러진 건물을 부수어 버립니다.
최선을 다해 뛰어나오려고 하지만 땅이 너무 흔들려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여러분과 친구들은 마침내 시내로 가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엄청난 물을 발견했어요.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모든 물과 배수 시스템을 파괴했었죠. 집, 기업, 공장, 인근 농장에서 쓰는 모든 물이 결국 이곳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도마뱀 신발을 신고 빌딩에 올라가 꼭대기에 도달합니다. 사라진 도시 아틀란티스처럼 보이네요. 건물들이 잊혀진 문명의 고대 유적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친구 중 한 명이 꽤 긴장한 모습이에요. 버블시티로 돌아갈 때가 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떠다니는 나무 조각을 찾아서 배를 급조합니다. 모두 배에 올라타서 노를 저어 도시를 통과했어요. 수면 아래에는 완전히 새로운 수중식물과 동물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반쯤 물에 잠긴 난파선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 한 명이 그곳을 탐험하러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그곳을 밟는 순간 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난파선 밑에 지반이 너무 연약해서 압력이 조금만 변화했는데도 배를 더 깊이 가라앉게 만들었어요. 다시 보트에 올라타서 노를 저어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물밑의 땅이 심하게 흔들리고 무너진 건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카약을 타고 강을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콘크리트 비가 내린다는 것만 빼면요. 거대한 버블카로 돌아갈 때라는데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차로 모두 돌아왔어요.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하자 여러분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땅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길을 잃은 겁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똑같아 보입니다. 마치 거대한 미로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차를 몰고 여기저기를 찾아봅니다. 근처에 거대 버블이 보이지 않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때 위에서 크게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헬리콥터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밧줄 사다리를 떨어뜨리고 모두가 올라갑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네요. 바다가 빨갛게 변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공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오븐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요.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고무 슬리퍼가 녹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바다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끈적끈적한 용암으로 변했어요. 내리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당황한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용암은 지구 표면 아래에서 나온 녹은 바위로 만들어졌어요. 뉴욕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거리만큼 지구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 태양이 아이스크림을 녹이듯이 지구의 핵에서 나오는 지하의 열기가 바위를 녹입니다. 이 바위들이 녹을 때 온도는 섭씨 약 1200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땅속 깊은 곳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데 대부분 대서양 주변이에요. 그리고 압력이 너무 높아서 표면까지 올라올 때만 땅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보통 화산의 목을 통해 용암이라고 불리는 끈적끈적한 오렌지색의 엄청 뜨거운 액체로 분출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 대양 전체가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먼 거리에서 보기엔 꽤 멋져 보이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우선 아름다운 푸른 파도와 해류의 작별 인사를 해요. 물과 달리 용암은 질감이 땅콩버터에 더 가깝기 때문에 바람이 이전처럼 바닷물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것도 가라앉거나 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해양생물이 초고온의 용암을 견딜 수 있다고 해도 용암 안에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밀도에 따라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를 하거나 수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고향이라고 부르던 지구의 모든 해양생물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할 수 있는 다른 물을 찾아야 할 겁니다. 사실 지구상에서 용암의 열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타디그레이드일 거예요.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이 귀여운 생물은 지구의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빙하에서부터 뜨겁게 불타는 화산까지요. 우주 광선 아래 우주 공간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변에서 도망칩니다. 대기가 점점 탁해지고 있고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죠. 그냥 집에 있을걸. 하지만 집도 안전하지 않아요. 용암에서 나오는 열기만 해도 수 킬로미터 반경에서 견딜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해변가 주택과 해변 휴양지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바다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살기를 원할 겁니다.
대부분의 해안 도시들은 즉시 곧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고 특히 바다와 한면 이상을 접하고 있는 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와 같은 곳은 대부분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섬에서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섬들은 너무 뜨거워서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지구물의 97%가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모두 용암으로 변했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지구는 불타는 오렌지색 용암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해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과 심지어 가장 높은 봉우리도 여전히 사막에서 가장 더운 날처럼 느껴질 거예요. 바다에서 계속 도망치면서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피부가 너무나 붉게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수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해도 열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모든 해양 석유 굴착 장치와 배들도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금속 성분은 뜨거운 용암과 접촉하자마자 붉게 빛나면서 즉시 녹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비록 녹지 않더라도 아무도 그 위에 서 있지 않기만을 바라게 될걸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미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켰을 거예요. 한편 지구에서 가장 추운 북극과 남극에서는 바다를 덮고 있던 모든 얼음이 용암과 접촉하면서 즉시 녹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냉각돼서 검은 바위 덩어리로 굳어지는데 이것은 화성암이라고 불리고 종종 유리 같은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식는 순간 산성 증기와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하늘을 덮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레이즈라고 부르는데 용암을 뜻하는 라바와 안개를 뜻하는 헤이즈를 합친 단어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 열기가 차가운 바깥 공기와 접촉하면서 안개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차이점은 이런 안개가 북극과 남극 전체를 뒤덮고 매우 독성이 강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매우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즈는 바람이 충분히 강하다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고 거의 북반구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남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덮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가스를 통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겁니다. 용암에서 방출되는 열만으로도 비행기 외부와 하드웨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합니다. 믿을 만한 산소통을 구해서 다행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공기가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차로 달려가서 가능한 한 빨리 차를 몰고 가지만 차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용암이 아직 대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시골로 차를 몰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 곳에서도 온도가 변하고 있어요. 매주 하이킹을 하면서 봤던 강물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식물들은 녹색의 울창함을 잃고 있어요. 주변의 동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바다로 흘러드는 강은 접촉 시 유리 화성암 더미를 만들어 영구적인 천연댐을 만들 거예요. 연못이나 호수 같은 내륙의 나머지 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발할 것입니다. 기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물은 모두 말라버릴 거예요. 거대한 바닷물은 구름과 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에 물이 없다면 태양의 열은 용암의 열을 증가시킬 겁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척박한 황무지로 변할 거예요. 밤은 더워지고 낮은 더 더울 거예요. 하지만 용암은 결국에는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면서 식습니다. 그래서 곧 표면에는 얇고 검은 지각층이 형성되고 수년에 걸쳐 점차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용암이 두꺼울수록 내부가 완전히 식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엄청나게 뜨겁겠지만 적어도 손을 대면 직접 불타는 용암을 만지는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그런 방식으로 많은 섬들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와이 제도가 좋은 예죠. 하와이의 섬들은 전적으로 바다 밑에서 분출된 용암이 수십만 년에 걸쳐 냉각되면서 만들어졌어요. 굳어진 용암이 바다 밑에서 층층이 쌓여 표면 위로 떠올랐고 섬과 심지어 산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와이의 새로운 땅덩어리가 활화산에 의해 형성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약 10,000년 후에는 완성된 새로운 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푸른 바다였던 풍경이 김이 나는 불타는 오렌지빛 슬라임으로 바뀌었고 다시금 검고 단단한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다 위를 쉽게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다가 완전히 식어서 단단한 바위가 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조된 용암 껍질 위를 걷는 것은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순간의 실수로 얼음처럼 차가운 물 대신 끓는 뜨거운 용암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지역은 완전히 굳어지는데 심지어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양의 가장 깊은 지역인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는 약 13km입니다. 그 많은 용암이 완전히 식으려면 적어도 5천 년은 걸릴 거예요. 우주에는 소위 용암 행성이라고 불리는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행성 K2141b에는 마그마 바다, 시속 4,800km의 초음속 바람, 그리고 심지어 바위비가 내립니다. 맞아요. 그 행성은 너무 뜨거워서 바위를 증발시키고 바위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립니다. 이 행성이 우리 지구보다 태양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혹시 그 행성의 바다도 하룻밤 사이에 용암으로 변한 걸까요? 오븐에서 마늘빵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엌 창문으로 별을 올려다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마늘빵을 우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빵이 다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보통 마늘빵에 관해서라면 사람들이 신경 쓰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치즈를 얹을까 말까? 그리고 먹는 거죠. 부드럽고 따뜻한 빵과 어우러진 군침이 도는 마늘 맛. 정신 차릴게요. 그런데 빵을 어떻게 우주로 보내죠? 나사의 최초 우주 왕복선 비용이 약 49조 원이었다는 걸 감안할 때 우리가 하루 동안 우주선을 빌리는 걸 허락할 것 같진 않아요. 더 중요한 일이 있을 테니까요.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마늘빵을 우리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믿기 힘들다는 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풍선만 있으면 돼요. 파티 장식용으로 피자, 햄버거, 핫도그, 케이크에 둘러싸인 그런 풍선이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먹을 것이 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풍선의 종류는 기상 관측용 풍선이에요. 기상 풍선은 최대 38km의 높은 고도에 도달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온도, 습도, 풍속, 대기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기권 너머로 이 장치를 보내죠. 한 프랑스의 기상학자가 1896년에 처음으로 기상풍선으로 실험을 시작했고 그의 연구는 성층권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풍선이 우리의 마늘빵을 위한 우주 택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걸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 수백 명의 사람들이 12시간마다 실험을 위해 이런 풍선을 쏘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 기뻐할 거예요. 대부분의 표준 기관들은 우주가 공식적으로 100km 상공에 있는 완전히 임의적인 카르만 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빵을 궤도로 보내려면 시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가 필요해요. 보통 시속 27,358km로 이동하는 로켓 우주선 없이 빵을 그렇게 높이 그 속도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좋아요. 로켓은 없어도 돼요. 전 이 놀라운 기상풍선으로 만족해요. 어쨌든 이 풍선은 우주로 가는 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거예요. 그곳의 압력이 지면 압력의 약 1%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테스트에서 우주를 대체할 공간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음식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너무 불안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아, 귀가 간지럽네요. 여러분이 컴퓨터에 대고 소리치는 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서 피자 같은 음식을 진짜 우주로 보낸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 왜 겨우 우주 가장자리에 만족해야 하는 거지? 그 물체의 여행을 기록하기 위한 그런 비디오에서 사용되는 많은 카메라가 어안 렌즈를 사용합니다. 이 렌즈는 지구의 곡선을 그 높이에서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과장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실제보다 우주에 더 가깝다는 착각을 일으켜요. 그건 분명히 해두자고요. 피자와 마늘빵 중 어느 게 더 좋은지를 묻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상풍선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늘빵을 실었어요. 이륙할 때가 됐어요. 마늘빵을 하늘로 띄우고 구름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뺨에 눈물을 닦습니다. 로켓과 비교했을 때 우리 풍선의 속도는 거북이 같아서 분당 300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빵이 떠나가는 슬픔을 잊기 위해서 마늘빵에게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자, 2시간 후 우리 기상풍선은 구름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제트기의 경로보다 더 높이 성층권의 오존층을 통과하고 35km 이상의 고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풍선은 섭씨 영하 90도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데 그건 빵이 다시 돌아오면 전자레인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풍선은 상승하면서 팽창할 거예요. 2m에서 최대 8m까지요.
왜냐하면 대기 중에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정말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거예요. 그 결과로 빵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기상풍선이 터집니다. 그러면 마늘빵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바람의 조건이 빵이 발사 장소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질지 결정하겠지만 120km 이상 멀리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기상풍선을 이용한 실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낙하산이 화물에 부착되어 있어서 빵의 안전한 귀환과 가장 친한 친구, 바로 저와의 재회를 보장해 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일방적인 우정이라고 하겠지만요. 비록 제 배가 현재 굶주림으로 인해 짐승 같은 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제 우리 빵을 낚아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진짜 동물들이에요. 엔지니어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GPS와 서버를 갖춘 포장을 디자인했어요. 이 포장은 지상 약 1000m에서 닫힙니다. 이런 포장은 이상적이지 못한 착륙 지점과 동물 왕국의 다양한 동물로부터 마늘빵을 보호하고 우리가 마늘빵을 다시 찾으면 여전히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실험에 사용되는 기상풍선이 오히려 야생동물과 자연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거북이와 같은 해양동물들은 종종 물속에 있는 기상풍선의 잔해를 해파리로 착각하고 먹이라고 생각하고 먹습니다. 기상풍선의 부품에는 고무와 배터리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물에게 피해를 줘요. 기상풍선 실험은 궁극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어요. 만약 이 비디오를 보고 풍선을 이용해서 음식을 우주로 보낼 계획이었다면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사냥이 시작됐어요. 야생동물이 아니라 빵을 찾아요. 그런 속담이 있죠? 준비에 실패하는 건 실패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우주의 가장자리로 발사한 맛있는 마늘빵 조각을 되찾으러 가나요? 아니면 실패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낙하산과 보호 포장이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둘 다 문제가 안 돼요. 빵이 착륙하면 찾을 수 있도록 열기구를 띄우기 전에 라디오 추적기를 부착했어요. 이것은 지상으로 GPS 위치를 나타내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는 우리가 뒤쫓을 수 있도록 지도에 표시되며 마늘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역시 테크놀로지가 최고예요. 바로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마늘빵이 손상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열정적인 포옹과 애정어린 손길로 한 입 먹을 준비가 됐어요. 기다린 보람이 있었나요? 맛이 어때요? 먹을만한가요? 네, 먹을만해요. 그런데 맛은 사실 별로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자레인지가 있었어야 했어요. 빵은 여행 중에 겪은 무서운 온도 때문에 얼었어요. 정말 꽁꽁 얼어붙었었죠. 빵 가운데가 아직 얼어 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도 빵 한 조각을 떼어내려고 할 때 빵이 정상적으로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대신 마치 나뭇가지에서 조각을 떼어내는 것처럼 뚝 끊어져요. 심지어 뚝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빵은 더 이상 없어요. 냉동 아이스크림이 다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디저트로 보관하는 게 낫겠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늘빵을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보냈다가 결국에 먹게 됐다는 건 꽤 멋진 일이에요. 그렇죠? 배고파서 기절하기 전에 가게에 가서 빵을 더 사야겠어요. 이번에는 절대 우주로 보내지 않을 거예요. 먹기 전에 우주로 보내서 맛을 더하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키보드를 누르기만 해서 인생이 영원히 바뀌고 간단해진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산다면 모두 가능했을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너무 많은 과제와 마감, 지루한 학교 수업을 못 견디겠다고요? 인생 난이도를 덜 어려운 수준으로 바꿔보세요. 그냥 탈출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의 난이도를 조절하세요. 평화로움, 쉬움, 일반 혹은 어려운 걸 좋아한다면 어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녹색과 흰색 픽셀로 만들어진 크리퍼처럼 무섭다면 평화 모드를 고르세요. 여기에선 어떤 몬스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고양이를 한 마리 구하세요. 크리퍼들은 고양이를 아주 무서워한답니다. 고양이가 상자처럼 보인다 해도요. 만약 지금 평화 모드라면 한 가지 더 멋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겠죠? 외모요? 여드름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픽셀화되었으니 아무도 뾰루지를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헤어스타일은 매일 똑같아요. 머리 자르는 게 싫고 머리카락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해도 피부를 바꾸지 않는 한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체중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신체 비율도 많이 다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머리와 몸의 비율이 약 1대7입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모든 사람이 몸통이 아주 작은 아기 같은 몸에 거대한 머리를 갖고 있죠. 손가락도 없어서 현실 세계에서 마인크래프트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손 움직임 능력이 매우 떨어질 거예요. 마인크래프트에서 수술은 없는 것 같죠?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생물 군계에 살고 있든 간에 추위에 강한 옷이나 멋진 신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화없는 삶은 현실 세계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일도 없어요. 게임에 등장하는 케이크는 촛불과 소원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플 때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낮과 밤의 주기도 꽤 달라져서 마인크래프트에서의 100일은 표준적인 33시간에 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대 수명도 달라져야 합니다. 미국의 평균 수명은 78년 또는 약 68만 3천 시간입니다. 그러니 마인크래프트에서의 평균 수명은 5,700년까지 늘어날 거예요. 와,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준비가 됐나요? 음식은 현실 세계의 음식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칼로리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평범한 비트루트보다는 케이크 한 조각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보충해 줄 거예요. 물론 몇몇 예외도 있지만요. 황금 사과는 마인크래프트에서 강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황금 사과는 그저 맛있을 뿐이지만요.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밥을 먹지 않고 이틀을 살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보다는 더 오래 걸리는 시간이죠. 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반면에 물은 우리 세계에서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마인크래프트 사람에게 물을 마시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농업은 식물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약간의 비료를 사용합니다. 만약 마인크래프트 사람들이 식물에 사용하는 뼛가루를 우리가 가졌다면 엄청나게 많은 과일과 채소를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꽤 지루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채굴을 하고 다음날 일어나고 만들기를 하죠. 소매 산업은 처음부터 필요하지도 않은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이 사람들과 결코 경쟁을 하지 못할 거예요. 어쨌든 많은 게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곡괭이 하나만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를 다이아몬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니까요. 편리한 물건들로 가득 찬 모든 공구 가게는 곡괭이가 다른 모든 것을 대체해버려 현실 세계라면 파산해버릴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낮잠을 자고 싶다고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밤이나 밖에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마자 나타나는 괴물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꼭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근처에 괴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만 잘 수 있습니다. 그늘 아래 멋진 조원 위에서 한숨 자고 싶더라도 여러분은 그냥 잠이 들 수 없을 거예요.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루해도 조는 건 불가능해요. 만약 여러분이 과학 TV쇼를 자주 보셨다면 그건 여기에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은 다양한 생물과 사각형 동물뿐만 아니라 네더 오버월드 같은 다른 세계도 보여줍니다. 그나저나 여러분은 실내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대부분의 활동이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는 여행이 재밌습니다. 네더에 가보실래요? 네덜란드가 아니라 저승으로 가는 여행이에요. 표를 사고 세관을 거치고 작은 비행기 좌석에서 몇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용암과 약간의 물만 있으면 돼요. 용암을 물에 부으면 흑요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흑요금이 8개가 만들어지면 이제 포털을 짓고 불을 피우세요. 그럼 짜잔, 네더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만약 여행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침대를 들고 다니면서 원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침대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호텔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수죠. 네더에 그런 게 있지도 않지만요. 이건 그저 즐거운 여행이 아닙니다. 이곳엔 물약에 필요한 재료들이 많아요. 근사한 기념품도 없습니다. 이국적인 네덜 블록에서 채굴한 유용한 것들이 가득할 거예요. 좀비 피그맨이라는 현지인들은 그 이름과는 달리 꽤 친절하고 여러분이 먼저 싸움을 걸지 않으면 결코 공격하지 않습니다. 용암은 여행을 도와주고 쓰레기통이 되어주고 침입자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언제 여러분을 방해할지 모르니까요. 방해꾼들은 끓어오르는 용암 속으로 빠져들 거예요. 철사 덫 갈고리를 여러분의 정문 뒤에 설치해 원하지 않는 방문자를 위한 피스톤 기반의 함정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자가 철사 덫 갈고리를 건드리면 피스톤이 바닥을 없애고 그 방문자를 공허로 보냅니다.
만약 해변에 갈 거라면 현관문을 가지고 가세요.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물에 빠졌다면 문을 위에 놓고 편안히 숨을 쉬기만 하면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24분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었지만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거의 영원히 물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만요. 지금은 교통체계가 훨씬 더 멋질 거예요. 여전히 익숙한 교통수단을 모두 탈 수 있지만 카트를 타는 것도 재미있고 빠를 거예요. 원하는 곳이 어디든 레일을 짓고 교통체증 따위는 잊어버리세요. 물리 역시 큰 변화를 겪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넘보지도 못할 많은 초능력을 갖게 됩니다. 더 높이 뛸 수 있고 더 쉽게 산을 오를 수 있게 되거나 중력이 없는 것처럼 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블록을 세로 줄로 만들고 가장 낮은 블록을 박살내도 위에 있는 블록은 공중에 떠 있을 거예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단 여러분이 떨어지기 전에 양동이에서 물을 좀 뿌려놓으면 안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나무 줄기를 주먹질 몇 번으로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구도 필요 없어요. 맨손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처 하나 남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방금 넘어뜨린 나무의 윗가지가 여러분을 다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공중에 떠 있을 거거든요. 마인크래프트의 산림 벌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떠다니는 나무가 가득한 숲을 상상할 수 있나요? 이런 숲에서는 어떤 다람쥐도 트렁크에 오를 수 없을 거예요. 이 주변을 걷다 보면 곰이나 늑대와 같은 야생동물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늑대를 길들여 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곰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곰을 그저 울타리 안에 가두기만 하면 돼요. 울타리가 약해 보이지만 마인크래프트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복제해서 앱에 들어갈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꽂고 구글을 열고 고글이 달린 헬멧을 쓰면 360도 시야가 확보됩니다. 폰 연결 후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네요. 그래서 동생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방에 가자 동생이 틱톡 댄스 챌린지 중인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걸로 동생을 놀리고 아래층에 있는 기계를 작동시켜달라고 졸랐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틱톡을 하면서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어요. 동생은 화가 나서 여러분이 보지 않은 사이에 핸드폰의 홈페이지를 틱톡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런 다음 동생이 기계를 작동시켜버렸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들어오긴 했는데 뭔가 이상해요. 현재 가상 웜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표면에 납작 엎드렸다가 고개를 드니까 모든 종류의 앱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겁이 나네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주위를 둘러보고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 자신이 방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크린이 사용자 이름을 묻습니다. 내보내달라고 온갖 말을 다 외치지만 그럴 때마다 빨간불만 깜빡입니다. 사용자가 말한 모든 단어가 화면에 표시되며 그 단어들이 사용자 이름으로 표시됐어요. 계속 진행하려면 사용자 이름을 수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수락하니 벽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사용자 이름은 나가게 해주세요 입니다. 밖으로 나와 여러분은 보라색과 파란색 불빛으로 반짝이는 미래 도시로 들어갑니다. 높은 타워마다 틱톡 비디오를 보여주는 스크린이 달려 있어요. 가장 높은 타워는 오늘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타워는 다른 인기 비디오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여러분을 가상의 타임스퀘어 한가운데 있는 군중 속으로 인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사용자 이름과 자기소개가 적혀있는 동그라미가 떠다니고 있어요. 또한 팔로워 수에 대한 정보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팔로워의 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바타가 아니라 진짜 인간처럼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뿐이라 모두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움직이지 않고 마주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머리 위에 각 동그라미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팔로우하지 않고 있네요. 그때 갑자기 한 여성이 인증되면서 모두가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동그라미에 체크 표시가 나타나더니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은 방금 그녀를 따라간 사람에게 다가가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메시지함의 DM을 통해서만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누군가가 자신의 DM을 받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화 중이던 사용자가 메시지를 받더니 여러분을 차단해버렸네요. 다른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사람은 멈춰있더니 그냥 떠나버렸어요. 몇몇 사람들이 여러분을 특이한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여러분은 빠르게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찾을 수 없는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골목길로 들어섰더니 지하 카페가 나왔습니다. 들어가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몇 명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모두 대답이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이들에게 얼굴이 없다는 것입니다. 팔로워도 없어요. 이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통을 시도하려고 하면 그저 광고만을 내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있는 화면을 봅니다. 자신의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틱톡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수십 명이 몰려듭니다. 이들은 틱톡의 내부 보안 요원들이며 여러분을 쫓고 있습니다. 다른 문으로 그곳을 통해 탈출했어요. 자, 지금은 많은 로봇들이 살고 있는 건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경비들이 여러분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창문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니 보안 요원들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창문을 향해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 건물의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이제 모든 타워에는 여러분의 사용자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수배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자신을 쫓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골목으로 가서 어두운 구석에 숨었어요. 보안 요원들을 따돌린 것 같아요. 왜 자신이 틱톡에서 지명 수배자가 되었는지를 설정해서 확인했습니다. 비정상 사용자라고 나와 있었어요. 틱톡은 여러분이 앱의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버그나 공격을 포착하기 위해 틱톡에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설정을 열었지만 설정이 차단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검색을 열고 여동생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파란색 체크 표시가 달린 인증된 사용자였군요. 추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은 다시 나가서 동생을 찾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서 재빨리 골목길을 떠났어요. 군중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과한 행동은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관심을 끌게 될 테니까요. 모든 유행하는 비디오가 존재하는 해시태그 에비뉴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해시태그는 맨 위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꽤 걸어야 해요. 여러분은 영상 대부분을 훑어봤지만 여동생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동생이 춤을 추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해시태그 댄스를 확인하고 동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이전에 찍던 영상이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침내 그녀를 찾았지만 보안 요원이 여러분을 막았어요. 그리고 해시태그 에비뉴를 따라 여러분을 쫓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트렌드 비디오에 무작위로 등장하게 됐어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 보안 요원이 여러분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한 방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낼 셈이었죠. 이들은 여러분이 보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틱톡에서 가상으로 자신을 복사하기 위한 기계를 발명한 거라고 계속 설명합니다. 믿지 않는군요. 결국 이들은 여러분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를 해보지만 절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다른 시설로 이송하려는 동안 겨우 이들의 시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몰래 도망쳐 여동생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틱톡이 여러분을 찾고 있어요. 사용자들도 해시태그에서 여러분을 봤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형 카메라가 튀어나와 여러분을 찾으려고 하네요. 실수를 하면 틱톡에 영원히 갇힐 수도 있습니다.
여동생을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장하기 위해 모자와 자켓을 찾았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활동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상호작용할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동생이 여러분을 꺼내려면 이 기회를 잡아야 해요. 결국 여러분은 해시태그 에비뉴로 돌아가서 여동생에게로 향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틱토커들 중 몇 명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여러분의 동생도 거기에 있었어요. 경비가 삼엄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천천히 동생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동생을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채팅 옵션을 활성화하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시스템 연결을 해제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몇 마디를 끝내기도 전에 보안 요원들이 여러분을 쫓으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카메라가 여러분을 비추고 갈 곳이 없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자수를 하자 이들은 여러분이 탈출할 수 없는 방으로 데려가 문을 잠갔어요. 걱정하며 앉았습니다. 다리를 떨고 손바닥을 비벼봅니다. 여러분은 동생이 전체 메시지를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고 바깥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냥 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갑자기 동생에게서 알림이 왔습니다. 타이핑을 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네요.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벽이 번쩍거리는 것 같더니 현실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웜홀에 빠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연구실 아니었습니다. 숨을 거칠게 쉬면서 최근의 사건들을 정리해봅니다. 틱톡에 반나절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현실에서는 30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정신이 들자 여동생이 핸드폰으로 여러분을 찍고 있는 모습이 제일 먼저 보이네요. 동생은 실제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모르고 입이 귀에 걸린 채로 웃고 있어요. 무대가 준비됐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모두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피아노의 광택이 나는 질감이 빛을 받아 밝게 빛나요.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연주하기 시작해요. 한 손에 각 20개의 손가락이 있어서 음을 여러 개 칠 수 있고 소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피아노에 40개의 손가락이 더해져 각 피아노 화음에 옥타브와 추가 음표들이 있어요. 끝난 후에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쳐요. 손바닥 하나는 20개의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크기 때문에 박수 소리가 아주 커요. 이제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배에서 수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친구가 여러분을 밀어 해안까지 경주해요. 팔다리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20개씩 있어서 헤엄치며 수영하기가 쉬워요. 천연 방향타 같죠? 친구를 제치고 해안에 도착했어요. 그런 후에 손과 발로 노를 저으며 보트로 헤엄쳐 돌아와요. 수영을 마치고 하이킹을 갔다가 오르기에 좋은 암벽을 발견해요. 장비를 준비해서 각각의 큰 손바닥을 잘 맞는 바위에 올려놓아요. 손을 꽉 쥐고 일반적인 10개의 손가락에는 맞지 않는 많은 다른 암벽에 매달려요. 간신히 정상에 올라 시골의 숨막히는 경치를 볼 수 있어요. 다림질된 양복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요. 네, 인터뷰에 응할 준비가 되었어요. 자기 건물인 듯 당당히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누군가 여러분을 CEO 사무실로 안내하길 기다려요. 모두가 여러분의 자신감과 예리한 표정을 알아차려요. 면접 보러 오란 연락을 받았죠.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미소를 발산하고 옷 매무새를 정리해요. 룸에 들어가서 기운찬 악수를 위해 손을 뻗어요. 20개의 손가락으로 CEO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여러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할 힘을 준 손을 풀어요. 승자의 폼새로 건물을 나오는데 곧 또 다른 인터뷰를 하자는 전화가 와요. 네, 할 수 있어요. 차 트렁크에 식료품 봉지 20개를 넣고 한번 다녀오세요. 길은 구불구불 길고 언덕도 많아요. 손가락을 쭉 펴고 손가락을 꺾어요. 양손에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무게 분포를 계획해요. 20개의 손가락으로 다른 가방들을 각 손에 10개씩 들어요. 무겁긴 하지만 다리와 어깨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트렁크에서 꺼내서 평지를 가로질러 집까지 빠르게 가요. 성공이에요. 단 한 번만에 한 개만 제외한 모든 봉지를 옮길 수 있었어요. 아, 잠깐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기 전에 다른 봉지 안에 그 봉지를 넣었네요. 그래도 차로 돌아가서 트렁크를 닫아야 해요.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오늘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가는 길에 네일샵이 보여 빨리 매니큐어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한 손에 20개의 손가락이 있으면 두 사람 분을 손질하는 것 같죠. 시간은 가고 있고 한 손만 됐어요. 친구가 전화를 해서 커피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다음 손으로 넘어가요. 잠시 후 끝내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둘러요. 늦었지만 적어도 멋져 보이네요. 수십 명의 사람들과 모든 신제품을 선보이는 새로운 기술 론칭에 참석하고 있어요. 많은 폰들이 열 손가락과 양손잡이에게 적합한 폰보다 약간 커요. 폰들이 미니 태블릿으로 여겨질 만큼 커요. 샘플 전화기를 집어들고 한번 클릭해봐요. 엄지손가락이 4개니까 키보드로 타이핑 치는 게 쉽고 매끄러워요. 화면은 양손의 나머지 손가락이 받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요. 컴퓨터 쪽으로 가자 눈을 사로잡는 게 있어요. 손가락으로 쉽게 타이핑할 수 있는 넓은 키보드가 있는 노트북이에요. 파일을 열고 아무렇게나 타이핑 해봐요. 신속하게 문서를 작성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놀라워요. 이 중 하나를 쓰려면 공식적으로 론칭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안 됐군요. 체육관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다음 운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복싱 링에 들어가서 복싱백으로 스파링을 연습해요. 한 손에 20개의 손가락이 있어서 그 위를 치는 주먹은 보통 10개의 손가락 주먹보다 더 강력하고 소리가 더 커요. 펀치를 날린 후에 매번 몸을 쭉 펴고 스파링을 계속해요. 중요한 날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운동으로 이동해요. 숲에서 활과 화살 조준을 연습하고 있어요. 2캔을 나란히 세워요. 그리고 또 다른 2캔을 나란히 세워요. 활을 들고 각 손에 있는 10손가락을 사용해서 뒤로 당겨요. 화살 2개를 가지런히 놓은 뒤 쏴요. 캔 2개를 모두 쉽게 맞췄어요. 이제 4개의 캔을 서로 옆에 세워서 판돈을 키워봅시다. 활을 옆으로 돌려서 화살을 충분히 쏠 수 있을 때까지 뒤로 당겨요. 화살이 날아가게 쏴요. 또 성공이에요. 땀 한 번 흘리지 않고 깡통 4개를 때려 눕혔어요. 만약 한 손에 20개의 손가락이 있다면 적어도 서로 7개에서 8개의 표적이 있어야 할 거예요. 활은 길어지겠지만 조준을 잘하는 건 그리 쉽지 않을 거예요. 집중한 후에 화살을 발사해 가운데에 다 맞춰요. 각각의 손에 50개의 손가락이 있다면 보고 걷는 방식을 바꾸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손은 무거워질 거고 따라서 균형을 유지하고 손가락을 지탱하기 위해 강력한 팔이 필요할 거예요. 폰과 노트북을 포함해 모든 게 커질 거예요. 기타는 플랫보드 근처에서 연주할 수 있는 손가락의 수를 수용할 수 있게 디자인될 거예요. 일반 기타 줄이 6개라면 이 괴물 기타는 쉽사리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줄을 가질 수 있어요. 음악은 인간의 디자인에 국한되지 않을 거고 훨씬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악기는 현재의 신체 조건에 맞게 디자인될 수 있어요. 각 손에 50개의 손가락이 있을 수 있는 트럼펫, 피아노, 하프, 색소폰처럼요. 3인조 밴드는 오케스트라처럼 들릴 거고 오케스트라 하나는 5개의 오케스트라를 합친 것처럼 들릴 거예요. 집에서 친구와 비디오 게임을 하며 쉬고 있어요. 각 컨트롤은 커피 테이블만 해요. 50개의 손가락을 지탱할 수 있는 손은 장난이 아니라서 컨트롤러는 땅에 고정된 작은 스탠드에 지탱돼요. 버튼과 패드 컨트롤이 너무 많아서 보기만 해도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게임에서 각 선수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면서 축구 게임을 하고 있어요. 총 100개의 손가락을 움직이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뇌는 평균보다 더 크고 멀티태스킹 기술은 정점에 달해요. 결국 이겼어요. 그리고 재경기 후에 친구가 이겼어요. 세 번째 게임에서는 둘 다 동점이 됐어요. 하이파이브를 준비하면서 길 건너 이웃에게 전달되는 음파가 나오는 50개의 손가락이 있는 친구의 손바닥을 여러분의 손바닥으로 쳐요. 각각의 손에 손가락이 많다는 건 만질 수 있고 인체공학적인 것들이 평균보다 훨씬 커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보석상에 가는 것도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각 손에 있는 50개의 손가락 중 하나에 맞는 반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장갑 하나당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장갑을 생산하는 것도 수조 원이 드는 산업이에요. 단순히 무언가를 그릴 때 보통 크기의 펜을 잡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도 힘들어요. 각각의 펜과 몽구류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10배 더 크고 또 일반 크기의 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물컵은 적절하게 잡을 수 있게 더 길거나 더 뚱뚱하게 만들어져요. 손은 훨씬 더 커졌고 손가락은 손바닥 주위를 돌며 나 있어서 해바라기를 닮았어요. 더우면 보통 선풍기 대신 손으로 부채질해도 돼요.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다면 모래를 퍼내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손에 더 많은 공간이 있어서 모래공을 만들 수 있고 초대형 성을 아주 빠르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눈싸움을 하고 있다면 보통 크기의 눈덩이 대신에 대포알을 던질 준비하세요. 그거 기발한데요? 어머, 이것 좀 보세요. 거대한 토네이도가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정말 빠르네요. 이 트위스터는 시속 402km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길이 80km, 폭 1.6km의 길을 만들 수 있죠. 때로는 토네이도가 분명하게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낮은 구름이나 비에 가려 몰래 다가와서 볼 수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토네이도는 너무 빨리 발달해버려서 이미 너무 가까워지면 아무도 제때 경고할 수 없어요. 이제 이 미친 폭풍이 정말 가까워졌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이 있나요? 가서 숨으세요. 아니면 미친 생각이라는 건 알지만 토네이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지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토네이도는 밧줄 모양의 소용돌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어떤 토네이도는 깔때기 모양의 넓은 구름 모양을 띠기도 합니다. 바로 눈앞에 두 번째 토네이도가 있어요. 뇌호에서 생성된 이 소용돌이 치는 바람을 보세요. 이 소용돌이 바람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많은 경우 우박도 파티에 합류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1000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해요. 텍사스는 연간 약 120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은 기록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중서부 지역의 토네이도 앨리에서 대부분의 토네이도를 볼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캐나다에서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날 때 발생해요. 이 두 공기가 충돌해서 강력한 폭풍으로 변하고 어느 순간 토네이도를 생성할 수 있죠. 대부분의 토네이도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12월에도 발생하기도 해요. 일반적인 먼지 폭풍부터 자동차, 큰 나무, 심지어 집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까지 다양해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큰 동물은 자주 볼 수 없으니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점점 가까워지고 바람이 거세지는 걸 느끼면서 얼굴에 흙과 파편이 날아오는 걸 느낍니다. 눈을 감고 나면 쾅! 안에 들어온 순간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나운 바람이 몸을 휘젓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지럽다고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가 된 기분인가요? 지금이 바람과 함께 소용돌이 치는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좋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옆집 오토바이가 함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저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랄게요.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성난 토네이도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쉽진 않을 거예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아마도 온도 변화일 겁니다. 이 미친 토네이도 안은 밖보다 20도나 더 추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토네이도 깔때기의 중심이 항상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깔때기는 소용돌이 내부를 훨씬 더 차갑게 만들고 코에서 폐까지의 기도를 익숙한 것보다 더 얇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높은 고도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공기의 밀도가 20% 더 낮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 머물 계획은 없으시길 바래요. 소용돌이 치는 안의 대기압이 너무 낮아서 폐에서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토네이도 속에서 숨을 쉬는 것은 고도 8,000m 상공에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는 에베레스트 등반과 비슷한 전문가 수준이에요. 따라서 규칙적인 호흡을 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몇 분만 지나면 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특별한 마스크를 가져왔으니 숨 쉬는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내부의 공기 흐름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셨나요? 일부 폭풍 관측자들은 토네이도 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성난 구름과 바람이 소용돌이 쳐서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보면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로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혼자만의 파티가 아닙니다. 이웃에 오토바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 벽돌, 유리, 심지어 자동차, 소, 이동식 주택, 벽돌, 지붕 및 기타 큰 물체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충돌하지 않는다면 운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시속 500km로 소용돌이 치는 파편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무사히 통과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제 정말 어지럽고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날지, 이 거대한 토네이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토네이도는 결국 속도가 느려집니다. 차가운 공기가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단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 해서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용돌이가 끝나면 배는 괜찮겠지만 토네이도가 멈추면 어느 높이에서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골 어딘가에 있다면 부드러운 건초 가마니가 있어 추락을 방지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그건 안 되겠어요. 높이가 14km가 넘는 트위스터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낙하산을 가져오셨다면 좋겠네요. 지금이 낙하산을 펴기에 좋은 타이밍이니까요. 안 가져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하니까 도와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제 경치를 즐기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지러워서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요. 왜 왼쪽에서 보면 햇빛이 내리쬐는 맑은 하늘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토네이도는 종종 뇌우의 가장자리 근처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 사이의 경계와도 같아요. 게다가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전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고 공기가 매우 고요했죠? 그것도 흔한 일이에요. 이런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가까이 다가오면 안전한 장소를 빨리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지하 대피소를 이용하고 대피소가 없다면 지하실이 차선책이 될 수 있어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TV나 라디오를 새 배터리와 함께 준비하세요. 또는 토네이도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이 연결된 기기를 준비하세요. 부패하지 않는 음식, 물, 기타 필수품도 준비하세요. 알고 보니 실제로 토네이도에 휩쓸렸지만 무사히 통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토네이도가 실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긁힌 자국 하나 없이 떨어뜨렸다고 해요. 우버 요금 몇 푼 아끼려고 그런 일을 겪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하지만 안전할지 어디로 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슈퍼셀과 같이 크고 사나운 폭풍을 피하는 건 매우 어렵죠. 슈퍼셀은 가장 강력한 폭풍의 범주에 속하며 대부분 뇌우에 속합니다. 그리고 용오름에 빠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물줄기는 약하고 따뜻한 물 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적어도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륙으로 이동해서 실제 토네이도로 변하기 전까지는 스파데이의 일부처럼 즐길 수 있어요. 모래바람은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공기기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써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걸 깜빡해서 이번엔 도와드릴 수 없네요. 그런데 기분이 나아지실지 모르겠지만 천둥번개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화재 토네이도 속으로 뛰어들 의향이 있다면 연기, 가스, 화염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줄 특수 슈트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곳의 기둥은 좁고 수직의 공중으로 솟아오르는데 마치 모래바람과 비슷해요. 물론 더위는 엄청납니다. 상승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마른 연료가 충분해지면 불소용돌이가 지상에서 구름으로 확장되어 실제 불토네이도로 변할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좋아요. 이제 그만할까요? 어지러워요.